안녕하세요. 발라드 동물병원 양승엽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PK동물병원 전수동 수의사입니다. 영상을 보시기 전에 돈플래너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이제 후보들에 대한 마이코플라즈마 페렘에 대한 수치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수의사님, 이 마이코플라즈마 페렘에 대한 후보돈 수치는 환경 적응이 왜 필요한 거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후보돈에 대한 환경 적응하고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보통 농장에서 환경 적응 절차를 할 때 보통 PRS 염두를 많이 하잖아요. 그죠. PRS 음성 후보돈이 면역이 없는 음성 후보돈이 들어와서 농장으로 바로 들어가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 안에서 백신 접종을 하던 자연 노출을 하던 면역을 형성을 하고 그리고 배설이 끝난 상태로 이제 번식동군으로 편입을 하잖아요. 기본적인 개념은 마이코플라즈마도 똑같은 거죠. 똑같은데 이제 조금씩 차이는 있죠. 배설 기간이 길다던가 이런 부분은 차이가 있지만 기본적인 개념은 똑같습니다. 결국에 아까 PRS도 우리가 기본적으로 면역이 안 된 후보돈을 가지고 면역을 형성을 하는 거잖아요. 마이코플라즈마 같은 경우도 지금은 마이코플라즈마 음성 후보돈이 굉장히 많이 공급이 되고 있어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면역이 안 된 음성 후보돈이 마이코플라즈마 양성인 농장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지는 상황이죠. 예전보다도 더 이제 마이코플라즈마 음성 공급이 많다 보니까 예전보다도 더 마이코플라즈마에 대한 환경 적응 절차가 중요하게 된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환경 적응 절차를 통해서 번식동군에 대한 마이코플라즈마 상황 안정화를 유지를 하는 게 기본적인 목적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마이코플라즈마에 대해서 적절하게 환경 적응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농장에서 실질적으로 후보돈 플러스 이제 번식동군의 피해가 확인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후보돈에 대한 얘기를 좀 하자면은 요즘에 이런 케이스를 많이 보거든요. 적절하게 마이코플라즈마에 대해서 통제가 안 된 상황에서 백신을 안 하는 경우도 있고요. 격리가 제대로 안 되면서 지나치게 빠르게 노출되는 경우도 있고 이런 식으로 마이코플라즈마에 대한 통제가 적절하게 안 될 경우에 결국에 후보돈의 성장 지연 문제가 굉장히 크게 나타나요. 이제 경험을 많이 해보시겠지만 음성돼지가 마이코플라즈마에 감염되면은 한 3주 정도 성장이 지연되잖아요. 이게 후보돈에서도 똑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PRC에서 권장하는 후보돈 초급의 기준이 200에서 225일령에 135에서 160kg 정도예요. 요거 이제 PRC 기준입니다. 종족마다 달라요. 근데 이제 같은 농장에서 후보돈의 마이코플라즈마 문제가 되기 전에는 비슷하게 성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200에서 241령의 교배를 150에서 175kg. 뭐 발정 상황이나 수태율이나 이런 것들이 다 정상이었죠. 근데 그 사이에 마이코플라즈마 통제가 안 되면서 후보돈에서 마이코플라즈마 감염 문제가 시작이 됐을 때 교배하는 일령이 바로 뒤로 늦춰집니다. 예전에 비해서 한 2주 이상 늦춰져요. 그래서 240에서 271령의 종부를 할 때 체중이 140에서 150kg 정도 억지로 맞춰갖고 교배가 들어가는 거예요. 체중이 작아지는군요. 성장이 안 되니까. 근데 이러다 보니까 문제가 결국에는 충분한 성장이 안 된 상태에서 교배를 하다 보니까 미약 발정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무발정도 있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성성숙의 문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후보돈 같은 경우는 충분하게 체성장이 되어야 성성숙도 거기에 따라서 올라오는데 체성장이 지연되다 보니까 성성숙까지 지연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후보돈에 발정 문제가 일어나게 되고요. 억지로 체중을 맞춰서 종부를 하게 돼도 굉장히 늦게 종부가 되고 결과적으로는 발정뿐만 아니라 수태율 산자수에도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쳐요. 이제 이런 것 때문에 결국에는 우리가 전체적인 마이코플라즈마에 대한 번식동군 이제 안정화뿐만 아니라 후보돈의 번식 성적에도 마이코플라즈마 통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영향을 주고 있는 걸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 경험상 보면 저희도 이제 마이코플라즈마 음성 후보돈이 이제 많이 공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다비육종에서 공급하는 종돈도 50% 이상이 마이코플라즈마 음성 후보돈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이제 마이코플라즈마 페렘에 대한 노출을 후보돈 기간에 잘 노출을 시켜야지 후보돈이 성장 지연 없이 발정도 잘 오고 번식 성적까지도 좋게 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이코플라즈마 페렘을 신경 쓰지 않으셨다 그러면 일단 종돈 회사에 물어봐서 질병 상태를 확인한 후에 이제 마이코플라즈마 페렘의 수치를 정확히 신경 쓰셔야 후보돈에서 좋은 번식 성적을 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수치를 시켜야 되는 이유를 알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질병의 특성에 대해 좀 알아야지 그 질병을 잘 순치를 시킬 수 있을 텐데 그냥 막 편하게 막 알아서 순치가 되면 좋은데
이 마이코플라즈마 폐렴에 어떤 특성이 있길래 좀 수치할 때 주의해야 될까요? 일단은 우리가 이제 PRLS랑 비교를 하면 네. 편하죠. 가장 큰 차이가 간염 후의 배설 기간입니다. 마이코플라즈마는 배설 기간이 굉장히 길어요. 네. 그래서 간염된 이후에 240일 이상을 배설을 하거든요. 여기서 PRS랑 차이가 굉장히 큰 차이가 있죠. 네. PRS 순치에서는 우리가 격리사의 후보돈을 넣고 네. 백신도 하고 노출을 한 이후에 네. 얘가 이 후보돈이 배설이 끝나고 교배사로 편입을 하는 거예요. 네. 목표가. 네. 근데 마이코플라즈마는 240일을 배설을 하잖아요. 이제 이러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네. 번식동군으로 편입하기 전에 배설이 종료되기에는 불가능한 거죠. 240일이면 거의 교배할 인력이 되니까 네, 현실적으로 얘가 태어나자마자 감염되지 않고는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상황이 돼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목표가 달라요. 마이코플라즈마에 대한 순치의 목표는 네. 교배사 편입할 때 배설이 종료되는 게 아니고 이 후보돈이 이제 초산돈으로서 분만 전에 배설을 종료하는 게 목표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분만 전에 배설이 종료가 되려고 하면은 네. 후보돈을 84일령 이전에 노출을 시켜야 돼요. 네. 우리나라 현실에서는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아시겠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어린 후보돈을 갖고 오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가능해요. 네. 81년 이전부터 노출을 하는데 사실은 그것도 되게 어렵죠. 어렵죠. 굉장히 어려운데 그렇게 시도를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네. 근데 우리나라는 대부분 151년 전후로 후보돈이 분양이 돼서 현실적으로 저 기준을 맞추기는 어려워요. 어렵다 보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이제 선택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은 개인적으로는 백신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럼 자연 노출하는 방법도 있을 텐데 네. 자연 노출하는 방법은 왜 어려운 거예요? 크게 두 개죠. 일단 일령. 우리는 어린 일령으로 노출하기가 힘든 거고요. 네. 두 번째로 노출 재료가 굉장히 많이 필요하죠. PED나 PRS 같은 경우는 양성돼지가 한 마리만 들어가도 정확하게 배설하는 돼지가 한 마리만 들어가도 네. 후보도 같이 있는 후보돈이 순식간에 다 감염이 노출이 되잖아요. 그죠. 감염이 되고 노출이 되는 건데 네. 마이코플라즈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뭐 연구 자료를 보면은 6마리 음성 돼지를 노출하려면 4마리의 시드 돼지가 네, 맞아요. 필요해요. 필요하죠. 네. 그만큼 노출하기가 네, 굉장히 어려워요. 네. 이제 이게 가장 큰 제한 요소가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자연 노출을 할 수는 있는데 분명히 한계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최근에 시도하는 거는 폐 조직액을 분무를 해서 네, 맞아요. 직접 마이코플라즈마 양성 폐 조직을 분무를 해서 노출하는 방법까지도 시도를 하거든요. 그만큼 자연 노출은 쉽지가 않은 측면이 있죠. 그래서 전수 이사님 얘기해 주셨듯이 마이코플라즈마 폐렴은 240일까지 배설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도입받을 때 잘 순치를 시켜야지 이 분만사까지도 이제 영향을 받는 일을 무조건 최소화 시키셔야 돼요. 순치사에서 반드시 순치를 잘 시켜주셔야 되고요. 아까 말한 또 전파 속도가 굉장히 느리잖아요. 네, 그래서 10마리 후보들을 감염시키려면 6마리 정도의 항원이 배설하는 게 진짜 필요합니다. 근데 실제 농장에서 그렇게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리고 최소 노출 기간이 4주예요. 그래서 몇 개 농장 가봤더니 저런 식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후보들에다가 조그만 자동을 같이 섞어요. 동물복지상 좋지는 않은데 저렇게 해서 마이크를 노출시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렇게 하더라도 쟤네들이 항원이 배설한지 정확히 알지도 못할 뿐더러 두수도 모자랍니다. 그렇죠. 10마리 시키려면 6마리 이상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자연 노출이 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백신과 항생제를 잘 활용해서 순치를 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그 질병의 특성을 알아봤고 그 다음에 왜 해야 되는지 알아봤잖아요. 그러면 실제 전수의사님이 추천하는 이 마이코플라즈마 폐렴을 후보들에게 잘 순치시킬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자연 노출이 사실은 가장 완벽한 면역 형성 방법이에요. 근데 너무 어렵잖아요. 어렵죠. 현실적으로 너무 어려워요. 자연 노출을 한다고 해도 그 분만사에서 배설 종료하는 거를 기대하기가 어렵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과적으로 가장 현실적인 선택 방법은 백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실제로 저희가 음성 후보돈을 공급을 하잖아요. 마이코플라즈마 음성 후보돈을 공급을 하면은 대부분 농장들은 다 양성이거든요. 백신이 적절하게 된 상태의 후보돈 입식 사례와 백신이 적절하게 안 된 사례에서 차이가 굉장히 크게 나타나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저는 후보돈에 대해서 백신 접종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도 이제 아까 제 적절한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것도 조건이 분명히 있어요. 아, 그래요? 첫 번째는 격리. 다시 얘기 나오지만 격리입니다.
실제로 백신은 접종을 했어요. 네. 근데 얘가 격리가 제대로 안 돼서 네. 원하지 않게 노출되는 양이 너무 많아지면은 네. 백신 면역 형성되기 전에 노출이 되면은 얘는 네. 백신을 했지만 사실 백신 효과를 크게 못 보고 네. 임상 증상이 굉장히 심하게 발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백신 접종을 가능한 빨리 하고 격리를 최소한의 면역이 형성될 기간 동안에 저희가 한 2주에서 3주 얘기를 맞아요. 하거든요. 맞아요. 그 기간 동안에는 격리를 유지를 해달라고 하죠.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은 백신을 한 번만 하는 경우랑 네. 두 번 하는 경우랑 많이 다르더라고요. 많이 달라요? 네, 많이 다르더라고요. 일단은 뭐 경험적인 부분이긴 한데 네. 실제로 우리가 백신 접종할 때 감염을 완벽하게 막아주는 건 아니잖아요. 네. 결국에는 후보돈에 대한 임상 증상을 줄여주는 거하고 네. 후보돈 수치 관점에서는 배설 기간, 네. 그다음에 배설량을 줄여주는 게 그죠. 목적인데 네. 2회 접종했을 때 배설 기간하고 배설량이 줄어든다라는 자료가 있더라고요. 논문 자료가. 그리고 실제로 저희가 느낄 때도 네. 1회 접종해서 문제가 되는 경우에서 네. 2회 접종으로 바꾼 이후에는 네. 확실히 후보돈에서 기침 증상이, 임상 증상이 확실하게 줄어드는 게 확인이 돼요. 그래서 저희는 네. 입식하자마자 네. 후보돈을 이제 1차 접종을 하고 네. 한 3주 후에 2차 접종하는 것까지 굉장히 중요하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네. 이렇게 하더라도 어쨌건 그 백신 면역 기간 2주에서 3주 동안 격리 후에는 자연 노출을 시도를 하는 게 네. 좋은데 네. 이때는 결국에는 백신으로 완벽하게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때 유행성 폐렴에 감수성 있는 네. 항생제를 네. 이제 같이 투약을 하는 걸 권장을 하죠. 그래서 결국엔 백신 플러스 네. 노출 기간 동안의 항생제 투약. 네. 이 두 가지만 잘하더라도 네. 농장에서 후보돈 네. 환경 적응은 굉장히 좀 부드럽게 잘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네. 저도 뭐 전수동 수의사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저도 이제 마이코 백신을 후보 순시기간 두 번 놓은 적은 많이 없었어요. 네. 근데 한번 두 번을 시도해 보면 확실히 학원 배설량이나 배설 기간을 줄인다 그러면 훨씬 더 효과적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그 수직 감염, 그러니까 네. 그 후보돈이 분만사 가서 배설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네. 그래서 자돈들이 항원 배설량이 증가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개인적으로 추천하는 건 이제 분만사 들어가기 분만사 전에, 가기 전에. 항생제를 넣거나 마이코 백신 한 번 더 추가 접종을 해주더라도 도움이 좀 되더라고요. 그래서 분만사에 들어가기 전에 마이코 플라즈마 백신이나 1~3차 모든에 대해서 항생제를 투약을 해준다 그러면 1~3차 후보들이 배설하는 이 항원에 대해서 이 자돈들이 영향을 좀 덜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이제 후보돈 환경 적응에 대한 얘기를 한 거죠. 마이코 플라즈마에 대한 중요성, 네. 필요성이 굉장히 이전에 비해서 점점 늘어나고 있다. 네. 이제 이유는 이제 실제 음성 후보돈 공급이 많아지고 있고요. 네. 그리고 통제되지 않았을 때 번식동군의 피해뿐만 아니라 후보돈 자체, 후보돈은 결국에 앞으로 우리 농장의 성적을 결정짓는 중요한 그 소스잖아요. 네. 근데 그 후보돈에서 이제 피해가 굉장히 크게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PRS에 대한 환경 적응만 생각하지 말고 마이코플라즈마에 대한 환경 적응도 분명히 중요하게 고려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일단은 환경 적응 고려를 할 때 일단 배설 기간이 굉장히 길기 때문에 목적 자체가 네. 배설 종료되고 교배 번식사로 편입되는 게 아니라 네. 분만사에 들어가기 전에 배설을 종료하는 게 기본적인 목적이 돼요. 그리고 자연 노출이 어렵다라는 한계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이코플라즈마를 우리나라 상황에서 현실적이고 효과적으로 환경 적응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백신 접종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저는 이제 2회 접종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 노출 기간 동안에 효과 있는 항생제 투약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네, 잘 들으셨는지 모르겠어요. 농장에서 이 후보돈사, 그다음에 후보돈에 대한 수치를 관리하실 때 후보돈사에 대한 신경도 많이 써주시고 마이코플라즈마에 대한 질병 특성을 잘 고려하셔서 적절하게 잘 대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돈플래닛 TV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는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